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에서 웬 갑자기 디자인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조경을 이야기할 때 종합 과학 예술이어서 우리 조경가가 가져야 할 역할 중에 예술적인 소양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이 디자인 원리를 좀 알아놓으면은 그 기법들을 조경 설계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원리를 조금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경에서 디자인 원리는 그 조경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조경미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7페이지에 보시면 그 구분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반복미, 반복해서 배열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우리 반복미라고 얘기하고요. 점층미,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이거를 점층미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층미는 왜 사용하냐면요. 좁은 면적에 사용하는 식재 방법인데 실제 부지보다 10%는 더 훨씬 넓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복미라는 거는 자, 이렇게 똑같은 것을 나열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좀 본 것 같아요. 조경 재료를 반복해서 배열했다. 우리 가로수 식재, 열식 기억나시죠? 이거를 우리는 반복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점층미는요, 뭐냐면 점점점 작게. 자, 처음엔 큰 거, 중간 거, 점점 작아져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실제 면적보다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율미, 뭐 소리나 색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간혹 우리 공원에 가보시면 어디서 나는데 막 시냇물 소리가 난다거나 새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왠지 느낌에 막 우거진 숲이 아닌데도 산속에 있는 느낌이네.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네. 혹은 막 마음에 안정을 주는 느낌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이것도 조경의 한 기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복잡미, 그 다음 단순미, 그 다음 차경과 차팸인데요. 차경은 경치를 빌려온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멋진 자연 경관에 중간에 그 경치를 관람하기 위해서 정자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정자를 딱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자 하나만으로 전체의 그 숲이 내 정원이 되는 겁니다. 내 정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리 뒤에 있는 배경, 나무가 내 뒷배경이 되고 멀리 있는 바다, 섬 이런 것들이 전체 경관 재료의 일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착용 기법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차페미는 이런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이런 기법들을 우리는 조경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조경을 한다면 좀 더 다채롭게 혹은 아름답게 아니면 더 넓어 보이게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계속해서 색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색채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색 혹은 차가운 색, 그 다음에 가까이 보이는 색, 멀리 보이는 색.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점층미를 사용하려면 멀리 보이는 거, 가까이 보이는 걸 배치한다면 같은 크기라도 더 깊어 보이거든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색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먼셀이라는 사람이 색상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R이 뭐죠? 레드, 빨강입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랑, 그 다음에 그린, 초록, 블루, 파랑, 그 다음에 퍼플, 보라죠. 자, 이거는 기본적인 5가지 색깔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먼셀의
여기는 20색상환인데요. 우리는 일단 10색상환부터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빨강과 보라를 섞으면 RP라고 해서 자색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라와 파랑을 섞으면 우리 PB라고 얘기하고 남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 그러면 BG라고 해서 얘는 청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GY라 그래갖고 GY 그러니까 그린과 노랑이 섞어서 연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랑과 빨강 YR 해서 우리는 주황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정도 하면은 느낌이 오죠? 20색상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간에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 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얘가 이쪽은 레드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색, 이쪽은 보라가 많이 들어가는 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씩 섞어서 만든 것이 10색상환, 20색상환, 100색상환까지 있어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10색상환부터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섞어서 그 글자를 앞에 적어주면 이게 섞어진 색깔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나와 있는 20색상환을 외워야 되거나 이거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먼저 적고 반대 방향으로 섞은 색깔을 적어 보시면 다음 중 뭔 셀의 색상환 중 이거는 무슨 색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색인지 얘가 비진지 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색상환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색은 10색상환을 안다고 우리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색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색의 3속성이라고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자, 색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과 명도와 채도. 자, 색상은 우리 지금 금방 얘기한 빨간, 노랑, 초록 하는 거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에 의해서 나눠지는 색들, 그거를 우리가 색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명도는 뭐냐면 우리가 명도는 0에서 10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흑색이 0이고 백색이 10이에요. 자, 명도라는 거는 밝기를 이야기합니다. 색의 밝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두우면 0이고요. 밝으면 밝을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이 백색, 가장 밝은 색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채도는 순수한 정도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감을 다른 거와 섞어서 탁하게 만들었다. 채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장 순색이 숫자가 높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색이 10이 순도다 그러면 얘는 순수한 그 색 그대로 본연의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이나 2다 그러면 다른 색과 섞여서 얘가 탁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표시할 때 제가 금방 색상명도 슬러시하고 채도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HV/C 그래서 OY6 슬러시 10을 하면 Y가 뭐 R로 해도 되고 Y도 해도 되고 다섯 번째 빨간색인데 명도가 6이래요. 그리고 채도가 10이다. 그러면 진짜 빨간색이에요. 예, 그렇게 이거를 보고 색을 표시한 그 기호를 보고 아, 이게 바로
붉은색이구나, 엄청 빨간색이구나, 얘는 약간 탁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뭐 패션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것,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업을 하시겠지만 조경에서는 이게 색상이고 이게 명도고 이게 채도인데 그 뜻과 이렇게 표기한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거는 이제 외국의 색깔이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인의 색은 우리가 오방색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방색은 5개의 방위에 관한 색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 동, 서, 남, 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방이잖아요. 5가지의 방위, 5군데의 방위. 이거를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자, 색깔로 표시하기 전에 저는 계절로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봄입니다. 동부터 시작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은 우리가 이걸 이제부터 연상 기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외우기에는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외운 방법입니다. 제가 외운 방법이라서 아마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서남북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색깔을 할 때 봄이 청이 시작이에요. 우리 푸를 청, 푸르르다 하면은 뭐예요? 봄에 푸르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을 봄으로 하고 여름에 태양이 이글이글 막 엄청 뜨거운 태양 하면 우리 뭔 생각을 하냐면 적색을 생각합니다. 요 2가지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청과 적. 그 다음에 가을은 백색입니다. 이거 느닷없이 왜 백색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자청룡 우백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청룡 우백호는 아마 우리나라의 반 이상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싶어요. 좌청룡 우백호. 자, 얘 청룡. 얘는 백호. 어쨌든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남주작. 그 다음에 이게 흑이거든요. 흑, 검은색. 그 다음에 중앙은 황색입니다. 남주작.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 거는 색깔과 방위입니다. 방위. 청색. 그 다음에 남쪽의 여름에 적색. 서쪽 가을에 백색. 북쪽 겨울에 흑색, 중앙에 황색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훨씬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방색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문제가 잘 많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갑법 혼합과 각법과 간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색칠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법은 빛의 혼합이고 간법은 물감의 혼합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다른 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을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갑법 혼합의 빛의 혼합이다. 여러분 예전에 전등을 앞에다가 셀로판지를 대고 나타나는 빛을 초등학교, 우리 시대에는 국민학교 때 아마 실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셀로판지를 대고 빛을 투과시켰을 때 여기 색깔이 나오죠. 그런데 셀로판지를 2개, 3개, 4개 겹쳐보니 처음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빨강과 노랑을 하니까 주황이 나왔는데 오히려 4-5가지를 겹치니까 흰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갑법 혼합이고요. 그 다음에 간법 혼합은 제가 왜 물감이라고 적어놨냐면 간법 혼합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 명도가 낮다라는 거는 검은색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감을 우리는 또 섞어보는 걸 해보셨을 건데, 물감은 여러 개를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고 대여섯 개를 섞어버리면 까맣게 돼요. 네, 명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감법은 물감의 혼합이기 때문에 명도가 낮아지고, 가법 혼합은 빛의 혼합이기 때문에 명도가 높아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계속해서 광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광은, 빛은 직진성입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다가 빛을 투과하면 이렇게 나오죠. 막아지기는 막아지지만 얘가 여기서 반사돼서 되는 경우는 거울도 뭐 거울 말고 아니면 반사광 그런 것이 아니면 웬만한 빛은 곱게 앞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연색성이라 해서 조명이 물체의 색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페나 예쁜 등 아래 되게 예쁜 여자랑 미팅을 해요. 근데 밝은 대낮에 밖에 나가보니 깜짝 놀래죠. 못생겼거든. 자, 이 불에 의해서 물체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옷 살 때도 신중하게 사셔야 됩니다. 실제 내가 햇빛에 나와서 밝은 밖에서 본 거랑 그 매장 안에서 본 느낌이 색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은 조명에 따라 색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발광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 빛이 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색은 순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색의 빛 자극을 보고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 느낌인데요. 빨간색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흰색을 딱 보면 흰색이 살짝 잠깐 녹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눈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냥 확실하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색은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프루키니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명이 어두워지면 파장이 긴 적색이 제일 먼저 보이지 않게 되며 파장이 짧은 파랑색이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게 되는 시각적인 성질을 말하며, 예를 들어서 어두워지면 빨강색이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게 바로 프루키니의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관 구성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관 구성은 기본 혹은 우세 요소가 있는데 선, 형태, 질감, 색채를 우리 경관 구성의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선은 직선, 곡선, 지그재그 선이 있어요. 자, 볼게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 그 다음에 지그재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직선을 이게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평선. 느낌을 보시면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입니다. 강한 느낌. 얘는 부드러운 느낌. 강한 느낌. 얘는 운동성이 있죠.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평선은 우리가 안정된 느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평선이나 그다음에 지평선 이런 걸 보면 노을을 보면 마음이 왜 착 안정감이 되죠. 이게 수평선의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곡선, 여성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곡선을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경관을 구성하는 우세 요소 중 형태. 형태는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혹은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지각 강도가 높아진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조그맣고 밑에 있다면 인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만약에 강단에 또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눈에 확 띄겠죠. 이게 바로 지각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그 느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질감인데요. 질감은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경에서의 질감은 텍스처, 손에 대한 질감이 아니라 시각적인 질감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색채는 우리가 바라보는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색상명도체도 얘기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경관을 구성하는데 이 네 가지는 가장 큰 우세 요소로 차지한다. 그렇다면 그 가변 요소는 뭘까? 이 똑같은 환경인데 뭐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광선과 기상 조건, 계절과 시간에 따라 그 경관 구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에요. 이거 산이에요. 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산이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요. 자, 해가 떠서 넘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광선에 따라. 햇빛이 이렇게 받았을 때 얘가 엄청 밝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할 겁니다. 그럼 푸르르고 녹음이 졌네. 그런데 얘가 해가 없어졌어요.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얘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관이 느낌이 달라지겠죠. 또 하나, 기상 조건. 날씨가 맑은 날과 날씨가 흐린 날의 이 경관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봄에는 당연히 푸르르고 연두색일 건데 가을에서 단풍이 들면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네, 계절에 따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금방 얘기한 대로 광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느냐, 저녁에 보느냐에 따라 경관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가변 요소는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관을 구성하는 그 유형, 경관의 유형은 파노라마 경관, 그 다음에 지형 경관, 위호 경관, 초점 경관, 관계 경관, 일시적 경관 이렇게 경관 구성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파노라마 경관은 우리 파노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파노라마 펼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대에 올라가면 도심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 그럼 우리 와 파노라마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관을 파노라마 경관 혹은 전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지형 경관, 이거는 랜드마크 경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어떤 바위, 계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형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형 경관. 울산바위, 흔들바위, 선녀폭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형 경관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휴먼 스케일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형 경관은 휴먼 스케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온 게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형 경관의 경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울산바위, 선녀폭포, 흔들바위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자연의 신비한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연을 이야기할 때 사람보다 거대하게 크다거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휴먼 스케일은 또 뭐냐? 휴먼 스케일은 아까 제가 설계 기준, 벤치의 설계 기준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앉았을 때 다리가 딱 맞는 높이 35에서 40. 안전판의 경우 등이 딱 닿는 38에서 40. 한 사람이 앉는 게 45에서 48. 그런 것들 있죠. 손잡이, 문의 손잡이. 제가 사람이 섰을 때 문의 손잡이, 제 손이 닿는 손잡이, 창문을 열었을 때 창문의 그 도어락하는 부분, 냉장고 손잡이 이런 위치들이 왜 거기에 있냐는 거죠. 양변기의 위치, 세면대의 위치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위에 있을 수도,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를 적용한 거냐? 바로 휴먼 스케일을 적용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 축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 몸에 맞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형 경관은 휴먼 스케일과 관계가 그러니까 없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수 없다예요. 다른 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관계 경관이나 일시적 경관 이런 것들은 적용을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니지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형 경관에서는 절대로 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요 경관은 우리 둘러싸여 있는, 위요라는 말이 둘러싸여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숲 속에, 아주 빽빽한 숲 속의 중간에 있는, 숲 속 안에 있는 호수를 우리 위요 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초점 경관은 옆으로 시선을 막고 앞에 보이는 것을 포인트를 줘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비스타 경관, 초점 경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눈을 차단해서 양쪽으로 볼 수 없고 앞에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초점 경관, 비스타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관계 경관은 우리 아까 캐노피 잠깐 배우셨을 겁니다. 캐노피. 하늘을 가린다. 이렇게 나무를 해서 수간이 큰 나무를 사용해서 터널을 이룬다. 캐노피를 이룬다. 이런 거를 우리 관계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시적 경관인데요. 일시적 경관이라는 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을이 지는 거. 노을이 하루 종일 져요? 아니죠. 우리 보통 5시 반에서 6시 해 질 때밖에 안 생겨요. 아니면 해 뜨는 광경, 그 다음에 철새가 쫙 날아가는 광경,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관들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경관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관 구성의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요. 경관을 구성하는 원칙들의 제일 대표적인 크게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나눕니다. 통일성은 말 그대로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조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양성도 마찬가지로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만 이것 또한 조화롭게 하는 거죠. 자, 통일성이 많으면 지루하거나 단조로워요. 간결하기도 정리된 느낌은 들지만 그런 단점이 있고, 다양성은 너무 산만해요. 너무 산만하죠. 시시각각 다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마른 다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야 이런데, 자, 동그라미만 다 똑같은 크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안정된 느낌이 들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잘 조화롭게 섞는다면 우리가 경관을 구성할 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통일성은 조화와 균형, 그 다음 강조가 있습니다. 자, 얘는 통일성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가 계속 있어요. 아우, 너무 지루해. 그래서 얘를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모로 만듭니다. 이게 강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가운데 있는 게 강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모, 별표, 동그라미, 네모, 마른 이런 게 다 있는 데서 세모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에서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에서 이런 단조로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다거나 대칭을 한다거나 하는 기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일성에는 조화와 균형, 대칭과 강조가 있고요. 다양성에는 비례와 율동과 대비가 있습니다. 자, 비례는 길이와 높이의 비례 혹은 너비의 비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이거는 비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로 세로가 조금 길쭉하게 됐다. 이럴 때 적용하는 건데, 이왕이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1일 때 얘가 1.618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답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 비율을 잘 맞춰주면 보기에 좋다. 자, 여러분 보시는 A4 용지. 자, A4 용지는 어떤 비율을 갖고 있냐면요. 얘가 1이면 얘는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1.4141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A4 용지를 봤을 때 어때요? 비율이 나쁘지 않죠. 이런 거를 우리가 비례라고 얘기합니다. 비례. 비례를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요만큼 하고 거기에 요만큼 좀 크게 뭐냐 배치를 하는데 얘가 1이라면 얘를 1.618로 했을 때 이 비례에 봤을 때 눈이 편안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달라서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런 비례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기법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율동은 운동감을 나타내는 느낌, 그 다음에 대비는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비는 뭔가를 서로 놔뒀을 때 극심하게 대비가 되는 거. 자, 조그만 거. 이게 조그만지 안 조그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걸 놨을 때 얘가 조그만 줄 알아요. 반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그렸어요. 커요, 작아요? 몰라요. 그런데 옆에다 얘를 놔두면 얘가 커지는 느낌인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비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통일성에는 조화와 균형, 대칭, 강조의 방법이 있고 다양성에는 비례와 율동, 대비의 기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조경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